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총선 8일 만에 거야 입법 독주 재시동. 왜 입법 독주라는 표현이 들어왔냐? 여길 보겠습니다. 제2의 양곡법 본회의에 어제 직회부했다라는 겁니다. 양곡법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3월에 한 1년 전쯤입니다. 대략 1년 전쯤 이 작년 3월에 윤 대통령이 이 양곡법에 대해서 총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1호 거부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1호 거부권 행사한 그 법안 요번에 총선 끝나고 다시 첫 번째로 본회의 직회부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부권에 1호, 2호, 3호가 붙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양곡법 말고 다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줄줄이 다시 올라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용산 인사의 늪 자중질환 비선 논란까지. 네. 지금 박영선 총리설 관련해서 이 공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계속 이 화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선 논란까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논란이 자꾸 커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 여길 좀 보겠습니다. 윤 측근그룹 검토 사실, 다른 목소리. 공식 라인에선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이 측근그룹에서는 검토한 건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공식 루트랑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아무 조치가 없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쇄신 미적, 난맥상만 노출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무너졌다, 27%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여론조사냐? NBS 여론조사입니다. 이 NBS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20%대로 내려왔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보통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여론조사는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총선에서 이미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아직도 민심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병원 찾다가 잇단 사망, 의료 붕괴 신호탄 우려. 네, 지금 의정 갈등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지금 병원을 찾다가 계속해서 숨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볼까요? 김해, 부산, 충주 등등에서 응급 환자가 사망했다. 경남 함안의 교통사고 중증 외상 환자 병원 48곳이 거부를 해서 아주대로 이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교통사고 중증 외상 환자인데 그럼 이런 중증 외상 환자만 그러냐? 여길 보겠습니다. 당장 급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암 환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암 환자들은 수술 연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달이 넘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사실 더 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이 현재입니다. 다음 기사를 같이 좀 이어서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정부 수용할 듯. 네. 정부 수용할 듯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을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6개 대학 총장 증원된 인원의 50에서 100% 범위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수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돼서 실제로 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0명 정원이지만 증원되는 규모가 2,000명이지만 50%씩만 일괄해서 올린다고 하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대로 규모가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의료계도 특히 전공의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조금 양보하면 그럼 공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양쪽이 같이 뜻을 모아야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한 나랏빛 5년 뒤 GDP 60%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나랏빚이 5년 뒤면 2029년입니다. 2029년에는 GDP 60%에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정부 부채 비율. 네. 쭉 올라가서요. 56.6. 이게 2024년 올해죠. 그런데 2029년에는 59.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삼고가 대체 뭐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신삼고 속 부채 경고 등이 켜졌다라는 겁니다. IMF가 내놓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썩 좋은 긍정적인 전망은 아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그래서 대비를 하면 위험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뭔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여기 크게 코레일이라고 적혀 있죠. 열차 사고입니다. 열차 사고가 특히 이 위험한 이유가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열차 피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제 서울역에서 정차해 있던 KTX를 이 회송하던 무궁화호가 박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두 열차가 부딪힌 데가 어디냐? 서울역이라는 거죠. 철도의 심장 서울역. 네. 서울역.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열차들이 그렇게 많은 열차들이 다 모이는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서울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이거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무궁화호가 서이고 KTX가 와서 부딪힌 거라면 어쩔 뻔했나. 또 KTX엔 사람이 없는데 무궁화호에 움직여서 온 무궁화호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네, 원인 규명 꼼꼼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오늘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침엔 눈길 같이 볼까요? 네. 성인 10명 중에 6명 연간 독서 0권이다. 네, 하나도 안 본다. 1년에 한 권도 안 본다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사실 해마다 나오는 기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부자일수록 많이 읽었다. 이게 독서량도 지금 소득 격차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월 평균 2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이 종합 독서율은 9.8%. 그래서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자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거. 여기 같이 보셔야 돼요. 네. 5배 이상, 2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500만 원 버는 사람. 이 수입은 2.5배죠. 그런데 독서량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라는 겁니다. 네. 사실 예전에 부자들일수록 날씬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서 뜨끔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독서량도 소득 격차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네, 이 1년에 더 책을 못 읽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 더 많이 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다만 좀 흥미로운 통계인 것만 좀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드는 생각은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라는 그런 영화 대사도 있죠. 우리가 현금은 없어도 마음의 양식 책은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같이 좀 한번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협치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총리설 박영선, 협치 기뇨. 홍준표는 김한길 총리 추천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박영선 총리설에 대해서 좀 후폭풍의 얘기, 이 파문이 일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좀 같이 전해드렸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 쪽에선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당사자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총리설 박영선 협치 기뇨.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볼까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가 기묘하다. 지금 본인 기용한다고 해서 파문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치가 기묘하다는 얘기,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해석을 두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해석이 약간 갈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총리설 불씨 살린 박영선. 미래 생각하면 협치 기묘. 네, 총리설 불씨를 살렸다라고 매일경제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박영선 협치 기묘에 측근 총리직 어렵단 취지다. 네, 매일경제는 총리설 불씨를 지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총리직이 어렵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어떤 해석이 맞는 겁니까? 저는 더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이제 기사를 봤을 때 네. 저는 총리직에 생각이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아까 이제 아침 동아일보 보면서 네.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근데 그 총리직을 맡기 어렵다라는 취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저 문장에 의하면 말이죠. 협치가 기묘하니까 야당 출신이니까 나 네. 스스로가 나는 맡을 용의가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맡는다면은 여야가 잘 협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인 선 아니겠어요? 네. 그 해석의 영역이라서 각자의 주관적 판단은 다르겠습니다. 전 적어도 그렇게 해석했고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단 말이에요. 네.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박영선 카드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벌써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게다가 저렇게 접근하면 야당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좀 이번에 접근은 이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박영선 저 카드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는 너무 접근이 거칠었다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정교하게 세련되게 여야가 좀 이제 물밑 접촉도 하고 물밑 접촉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사람 추천해 주시오. 우린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박영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이 물은 건너갔는데 당사자는 의사가 있다. 뭐지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의사가 있는데 이미 의사가 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저 부분의 의견이 가까워져야지. 네. 그래야지 가능한 카드 아니겠어요? 야당 인사고. 그래서 박영선 전 의원 하면 야당 인사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당한 정도의 물밑 접촉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박영선 전 장관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지상정일 수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 뭐 특별히 네. 지금 뭐 시키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거나 뭐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르겠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는 좀 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연삼 변호사님, 박영선 전 의원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박영선 전 장관께서 SNS에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의 방식이 본인이 총리 기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총리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박영선 전 장관의 그 마음속에는 총리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담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권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여권 입장에서의 그런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시죠. 네. 어떻게 지금 정권 심판을 받은 그 윤석열 정권의 총리직을 수락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윤석열 정권과 총리직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이후에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처음에 김부겸 총리설이 나왔을 때
김부겸 전 총리가 했었던 뭐 그런 대답이긴 하죠. 김부겸 전 총리가 나 말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태도를 먼저 취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매일경제, 동아일보 지금 약간 결이 좀 조금 다르죠. 동아일보는 또 이 측근의 얘기를 빌어서 이거는 총리직이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직접 좀 보고 판단하시라고 아까 얘기 나왔죠. 지금 이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걸 그대로 발췌해서 갖고 왔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그래.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평가하려 들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중 여기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네. 국민을 보고 가고자 했지만 이란 뜻인 걸까요? 어쨌거나 요 내용을 같이 실으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요 글을 굳이 인용을 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논리로 양쪽이 극과 극으로 싸우잖아요. 무조건 반대로 위한 반대 뭐 이렇게 많이 해서 도저히 협조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여소야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협치를 해야지 미래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전 의원이 네. 협치 얘기하고 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서문을 발췌한 거는 네. 내가 야당 의원도 했으니까 협치에 내가 적임자 아니냐 뭐 그런 뜻에서 한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 불과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한 2달 된 것 같은데 수요일 날 17일 날 새벽에 처음 보도가 되고 네.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물망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딱 이틀밖에 안 됐어요. 저는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는 벌써 물이 건너간 걸로 보고 다만 박영선 국무총리는 네. 아직도 카드가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야가 좀 당황스럽죠. 네. 여당은 뭐 우리랑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다 하는데 그거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거고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총리를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저는 얼마든지 저 카드는 살아있고 특히 뭐 야당 중진에다가 또 수도권 의원에다가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주권 국가 또 책도 썼잖아요. 네. 또 경제 쪽에 좀 연구가 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여야를 넘나드는 물론 뭐 기득권은 많이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그 카드도 살아있고 지금 나오는 다른 물망에 하마평에 나오는 인물보다는 그래도 그중 나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통령이 다만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선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공식 라인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데 오늘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직 박영선 카드는 끝난 카드가 아니다, 물 건너간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생각이 본인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정상적인 이제 범야권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예. 그런 제안 받았을 때 화내면서 부인해야지 그분들이 안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부인하시긴 하셨어요. 화내면서. 화를 네. 화까지 내야 돼요? 네, 왜냐면 참 불쾌하다 뭐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저는 사실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간 거는 내심 기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제가 넘겨짚은 거지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심지어 막 화내면서 부인을 하는 게 만약에 진짜 할 생각이 없고 이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맞는 거다.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인즉슨 연락 받은 거고 본인도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이 본인이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귀국을 한다고 하죠. 일본에서. 귀국을 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총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나를 협치 차원에서 야당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내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 여야의 어떤 무게를 잡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난다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제대로 인지하고 여기지 않아 왔었는데 네. 단지 총리 기용설이 나왔다는 이유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본인이 협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총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정권 심판으로 불거지고 있는 국정 운영 난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협치를 한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그런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됐다. 어프로치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저희가 방송 오늘 하기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한 문장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를 썼죠.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공,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선 전 장관이 같이 지금 협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사실 무슨 얘기가 있었냐? 박영선 전 장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고마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있는 박영선 장관이고 양정철이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박영선 장관 전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되면서 윤석열 대권주자로 쭉 올라오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저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선 전 장관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성재준 위원님 협공이다. 두 사람이 이게 지금 뭐 여야 같이 가자는 어떤 협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협공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뭐 굴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재명 대표를 다 옹호를 해야지만 협치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의 장관 출신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또 상징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직으로 고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협공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을 총리로 앉힐 수가 있어? 보수 진영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왜 화가 날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협공이란 얘기잖아요. 협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박영선 장관도 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국회도 그렇고 앞으로 열릴 국회도 그렇고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협치라고 하는 게 뭘까? 민주당 인사에 뭐 호남 인사가 됐거나 이런 사람을 안 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첫 단계를 놓는 그건 걸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저런 식으로 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자기에 대해서 아예 비판을 안 하는 거 이거를 혹시 협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협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지금 성재준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건 협치가 아니라 협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카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다시 아까 중앙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앞에 박영선 협치 기뇨 요걸 봤었죠.
뒤에 홍준표는 김한길 총리를 추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김한길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총리도 야권 인사였죠, 원래. 였죠. 야권 인사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통합위원장도 지금 하고 있고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야를 말하자면 두루 섭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한길 총리 설에 대해서는 여야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도 말이죠. 홍준표 시장이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만나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절차나 순서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만나라고 자꾸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고 그러는데 일단 저기 4월 16일 날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가 없었어요. 대통령 말씀이 없었고 야당 대표 만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여당 인사 만나서 여당 인사가 김한길 총리 추천하면은 야권이 받아들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관건은 야당의 임명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사실 국회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175 그리고 190 야권 연대까지 하면 192 대 108인데 그렇게 된다면 야당의 동의를 구한 절차가 필요해요. 사전에 표결 말고 표결해서 동의하는 거 말고. 근데 저렇게 자꾸만 가면은 야당이 뭔가 찬성할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당에게. 아까 저기 이재명 대표도 사실 박영선 전 장관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절차가 매끄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반대라고 부인한 거 아니겠어요? 협공당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자꾸만 접근하지 말고 협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사라졌다 이제 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선거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저런 접근 좋지 않아요. 김한길이라는 인물이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절차나 방식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정교하지 않다. 그럼 이거 풀어나기가 어려워요. 예. 절차랑 방식이 매끄럽지 않다. 절차랑 방식이 괜찮았었더라면 박영선 카드도 사실 실효성이 있는 카드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영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박영선 그 전 의원은 상당히 카드로서 뭐 참신한 거 아닌가. 물론 보수도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보수 쪽을 공격을 제일 많이 한 선봉장이었거든요. 원내대표 하면서. 또 별명이 또 삼성 저격수였어요. 기업들도 많이 공격한 그런 사람이라 좀 불안하죠. 예, 그리고 또 총리가 지금은 이름만 총리지만은 총리가 헌법상으로는 막강합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고 그 해임 건의권도 갖고 있고 실세 총리가 되고 책임 총리가 되면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김한길하고 박영선하고 두 분이 그 국회로 넘어가서 청문회 거쳐서 통과를 한다면 누가 더 가능성이 높겠어요? 저는 박영선 전 의원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한길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떠난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또 별명이 뭐냐면 정당 브레이커예요. 정당을 만들었다 부셨다 많이 해요. 또 지금도 대통령하고 또 가깝습니다. 또 사석에서 자주 만나고 대통령이 아주 편하게 생각한다 해요. 그래서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한길 저분이 대통령한테 잘못된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대통령이 오판을 많이 했다. 또 이런 비판을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박영선 전 의원은 지금 만약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사선인가 하고 원내대표하고 많이 했거든요. 또 친문에서 또 장관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 해줄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박영선을 총리 후보로 고민하고 있는 그 일단은 청문회 통과다. 그리고 여야 협치 분위기다.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중요한 것도 공부했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용기가 있다고 보고 다만 자꾸 비선을 통해서 이렇게 흘리는 거는 그만큼 불안한 거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꾸 비판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박영선 카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공개되는 과정이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이게 될 일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약간 공감을 나타내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박영선 카드가 그래서 물 건너갔냐 아니냐 살아있냐 여부는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박영선 전 장관 얘기만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 홍준표, 권영세 만나 총리 인선 고심, 비서실장 정진석 등 물망. 일단 아까 이 김한길 총리 얘기도 나왔었죠. 김한길 총리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권영세 의원도 만났었더라라는 거예요. 권영세 의원도 총리설이 초반부터
굉장히 세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권영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총리 내각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금은 그거가 좀 아무 좀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네, 들으셨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은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뭐가 중간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혹 이 보도를 보니까 성재준 위원님 혹시 만난 뒤에 만나서 권영세 의원이 뭔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지금은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냐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총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권영세 전 장관뿐만 아니라 홍준표 지금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또 총리직을 그 홍준표 시장한테도 제안했다라고 하고, 물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만, 네. 뭐 사실 뭐 저희가 다 뭐 그렇게 알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얘기 같은데,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권영세 이제 그 뭐 전 장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인품도 훌륭하시고 여야의 이제 그 관계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조차도 지금 적이다라고 규정해서 공격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국민의힘 쪽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무조건 낙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쪽에 조금 연루가 돼 있는 인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김한길 전 지금 뭐 그런 의원보다도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너무 유리하게 접근을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거를 카드를 잘 써가지고 오히려 불통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또 영향을 많이 받아 총선에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꾸로 이거를 야 이거 봐봐라, 우리가 조금 민주당 쪽에는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문제가 없는 사람,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사람까지 내놨는데 민주당이 다 반대한다? 불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거꾸로 민주당 쪽으로 우리가 돌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정리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총리 이제 인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 빠르면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만, 아마 제가 예상해 보건대는 네. 아마 민주당 쪽과 조금 연관이 있었던 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명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건가요? 뭐 오늘 저희 방송을 봤었을 때 충분히 좀 예상이 될 법한 분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을 보면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점.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끝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 중에 뭐 홍준표 시장한테 뭐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홍준표 시장 거절을 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개인 의견이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총리 후보 누가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총리 후보에 정진석, 오연천, 김한길 등 검토, 비서실장에 이정현 등 물망. 저희가 앞에서 나온 총리 후보들 말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죠. 정진석, 오연천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유력, 어제 유력, 그제 유력이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네,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진짜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인선이 빨리 안 나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더더욱 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요 앞에서 있었던 어떤 이 뭐 박영선 총리설 논란, 요게 계속 가라앉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 간보기 꼼수, 비선 실세 누구냐?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의 얘기냐? 박지원 당선인의 얘기입니다. 박지원 당선인 SNS에 뭐라고 올렸냐? 같이 볼까요?
박영선, 양정철 인사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된다.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 지금 박지원 당선인은 비선 실세가 누구냐, 비선이 있다. 비선이 누구냐,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라인에선 아닙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라인에선 검토한 건 맞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비선에서 검토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럼 그게 누구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누굽니까 그 비선? 지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17일 날 첫 보도가 됐을 때 공식 라인에서는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황당하다, 100% 낭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시간 후에 다른 비서관이 이건 검토한 건 맞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공식 라인인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홍보수석인데 이분들은 뭐 곧 바뀌긴 하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인데 이분들 중심으로 하고 이분들이 말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저는 빌미를 준 건 사실인데 저는 박지원 이번 당선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무조건 라인이 좀 흔들린다고 그래서 네. 최순실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비판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윤 대통령이 저는 그 양정철, 박영선 고민하는 거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 뭐 그 장제원이나 뭐 김한길 이런 사람 하면 뭐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윤핵관 또 임명했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좀 협치를 위해서 저 박영선이나 양정철 같은 사람을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물론 뭐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은 저거를 갖다가 뭐 비선 실세가 누구냐, 최순실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도 야당이 들먹거리던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뭐 남백상에 있는 거는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비선 실세 제2의 최순실을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좀 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비선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대통령실 기강문란에 윤 직접 징계 경고했어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논란이 있고 난맥이 있다고 하면 이 난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기강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 지난 총선 뒤 처음으로 밝힌 이 총선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그 국무회의 발언 그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국무회의였었죠. 때문에 앞에 장관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들한테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점검하십시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준 위원님. 근데 이번 논란 왜 문제 있는 사람 누군지 문책 혹은 뭐 색출 얘기가 들리지가 않는다. 왜 그러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지금 시점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관련된 사람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제 그 박영선과 양정철 두 사람의 이름이 17일 날 오전 6시쯤에 이제 처음 단독 보도로 나왔었는데 정말 속된 표현으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좀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하루 동안에 당황스럽고 그 다음 날까지도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3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9시 정도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고려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간 좀 간보기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간이 너무 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간을 본다라고 해도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양정철과 박영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보수 진영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상이 되면은 그거 만약 정말로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상이 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이런 얘기가 안 흘러나오게끔 만들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말이 이랬다 저랬다가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냥 간보기 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왜 도대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지 약간 이런 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실에 그 있으신 분들이 정말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흘려보고 약간 여론 보고서 좀 뒤집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총선 지고 난 뒤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지방선거나 대선까지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기강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주어가 아니라 참모진이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잠시만 저희 얘기를 하는 중에 권대선 님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유승민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라고 올리셨어요. 유승민 카드는 어떠냐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최창렬 교수님. 좀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되리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 부분도 말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상황이 말이죠. 보통 때 국무총리 내정할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야당이 이제 압승을 한 상황이고 야당이 압승했다기보다도 여권이 완패한 거죠. 참패한 거로 봐야 되는데 4년 전에 같은 비슷한 의석이었어요.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여당으로 이렇게 패배한 적이 최초입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집권당이 졌는데 그때 133석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당시 야당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고요. 대국민 담화 직접 생중계하면서. 벌써 그거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림 자체가 뭐 그때하고 똑같은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자꾸만 제가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좋은 카드인데 저 카드도 무조건 내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실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뭐 선거 과정에서 전혀 기용을 안 했잖아요. 좀 별로 검토되지 않은 카드 같긴데 저 이제 시청자분께 답변을 드린다면 네. 유승민 전 의원 카드가 어떠냐고 야당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만나서 물어보는 절차를 봐요. 상의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럼 그쪽에서 좀 추천해 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추천해가지고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권에서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네. 임명 동의는 국회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협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마음에 야당이 아주 안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응낙할 수 있는 거죠. 임명동의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그 총리로 하여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제청권도 좀 이렇게 행사하게 하고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만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논의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좋으냐 나쁘냐의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보수층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간복이라기보다는 언론의 그 분위기를 띄워본 거예요. 그건 네. 나쁘지 않은 거죠. 단지 지금 여론 일각, 언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비선 라인의 얘기는 이건 좀 신중하게 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최순실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자꾸만 메시지가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이번 인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이건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군가 있는 거 아니라는 자꾸 의혹도 생기잖아요. 이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측면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저희 다음 기사로 좀 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27% 윤 국정 지지율 최저치 찍었다. 아까 저희 일면 소개에도 또 나왔었죠. 네.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NBS의 여론조사입니다. NBS 여론조사인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정이 64, 긍정이 27입니다. 긍정이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보면 물가 등 민생 현황이 30%, 선거에 영향을 준 게 이게 30%,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심판이 20%,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도 물가 등 민생 현안이 더 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아까 말씀처럼 야당 압승, 여당 참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2, 민주당 32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근데 여기를 보면 조현삼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동률이에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조국 혁신당을 넣지 않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근데 또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선 그 총선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득표율만 따진다면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각 지역구마다 접전을 펼치고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아니었죠. 저는 그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친 지지율을 보게 되면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빨리 찾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한 차례 기회를 놓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차원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기회가 인적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과 야당 대표와 전혀 대화 없이 총리를 기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어떠한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제는 민주당과의 대화 이후 총리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거쳐지지 않는다면 박영선 전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과연 국회 인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적 쇄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더 추락할 가능성이 더욱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면 오늘 총리가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누구를 내놔도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총리를 내밀면 과연 통과가 되겠느냐, 통과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총리 인선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